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6월 모의평가 어떠셨습니까? 지난 3월, 5월 이 학평이 상대적으로 너무 좀 쉽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조금 약간 뜨아하셨던 좀 학생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예년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 본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모의평가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예년보다 일단 지문이 좀 길어진 것만큼은 좀 확실한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여러분을 낚아채려고 하는 문제들도 몇 문제 보이긴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아주 생소한 뭐 주제가 나왔다든가 아주 디테일한 연도가 나왔다든가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여러분이 이제 3학년 내지는 올해 이제 전국 단위 세계사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느꼈던 것보단 이번 문제는 지난 3월, 5월 문제보다는 확실히 조금은 더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좀 이번 시험 문제가 좀 힘들었다고 하는 친구들은요, 요 표를 좀 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하는 연계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교재에서 문제와 지문 내용들과 자료 플러스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약간 연계가 됐거든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힘들었던 문제 하나를 찾아보자면 19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뭐 총평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보면 수능 특강 요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7월 혁명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직접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변형 형태로 이렇게 연계 문제와 연계 교재와의 연계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여러분이 혹시라도 좀 힘드셨거나 조금 흔들렸던 개념들이 있다면 체크해 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거 특징, 그리고 두 국가를 같이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좀 많아졌던 거, 뭐 이게 가장 큰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 같이 풀어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유물을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아무리 뭐 문제가 평가원 문제라 하더라도 1번 문제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의 서가 나왔고요. 여기 제가 늘 모든 대부분의 1강 4대 문명 파트 이 강의를 할 때 뭐 수능 개념이든 수능 특강이든 또 지금 촬영 중에 있는 수능 완성이든 거기 4대 문명 파트를 하면 언제나 보여드리는 자료가 바로 이 사자의 서죠.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가 되겠고요. 이것은 내세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문명을 가장 상징하는 그러한 자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막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자의서 요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태양력과 십진법. 이집트 문명을 180도 돌리면 십진법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6, 그렇죠. 60진법. 그에 비해선 태양력과 십진법을 사용했던 건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2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가실 수 있었고요. 자, 3번입니다.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철, 갑, 상어. 중국의 상나라 때 갑골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발전하면서 한자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요. 뭐 상나라 내지는 중국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했던 것은 인더스 문명 내지는 인도 문명,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현상을 찬미하는 베다를 만들었다. 이 베다라는 것은 비읍 아닙니까? 브라만교의 경전이 되겠고요. 브라만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인더스 문명이 파괴가 되죠. 하라파 모헨조다로가.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동진하면서
겐지스강 유역 일대에 정착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브라만을 최상위로 하게 되는 하나의 신분 구조가 자리 잡게 되고요. 그러면서 바로 브라만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브라만교의 경전이 이 베다이다, 인도에 있었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논란의 2번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 이거 쉽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였지만 사실은 충분히 함정이 있었습니다. 요거 제가 강의 때마다 보여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보여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림의 왼쪽 인물은 펠리포스 2세의 뒤를 이은 마케도니아의 왕이래요. 이거 알렉산드로스잖아. 맞아요. 그 33살에 정말로 불꽃처럼 살다가 죽어갔다는 기원전 4세기를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 알렉산더 내지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좀 더 읽어보세요. 그는 이 전투에서 기병과 중장보병을 앞세워 가의 황제가 이끄는 군대를 물리친 후 현지 인간의 혼인을 장려하면서 자신도 가의 공주와 결혼했대요. 이 가가 누구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즉 페르시아의 공주와 결혼했었거든요. 알렉산드로스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요 위에만 읽다 보면요, 충분히 알렉산드로스로 착각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가 이제 이번에 좀 해설 강의 좀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뭐 DM이라든가 여러 SNS로 저한테 연락 주신 친구들이 많은데요. 2번 하나 틀렸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 그냥 낚인 거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세계사 문제는요, 그 어떤 시험 문제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타임 어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특히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지금 6월 모평이어서 다행이었지, 이게 만약에 수능에서 이렇게 문제가 낚여서 등급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이거 며칠째 못 잡니다. 그럴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최저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세계사 문제는 천천히 꼼꼼히 끝까지 읽고 확실하더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꼭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만 찾았으면 나머지 문제는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그 낚는 거에 우리가 잘못 이렇게 낚여버리면 그런 문제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알렉산드로스도 분명히 선지가 있었거든요. 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이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알렉산드로스도 풀었으면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가에 대한 국가, 가 어디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했던 건 로마죠. 우즈베크 이내에 침공으로 멸망했던 것 티무르. 4번입니다. 수도 니네베의 왕립도서관을 건립하였다. 요거 어디죠? 아시리아, 서아시아 지역을 기원전 7세기경 최초로 통일했고요. 제가 개념 때도 늘 말씀드려요. 개념이나 특강 때도 늘 말씀드렸는데 요 선지가 이번 6월 모평에도 등장했습니다. 아시리아 단독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수사와 사르디스를 연결하는 왕의 길을 건설했던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 너무 억울해요. 이번 문제 제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좀 안타깝게 틀렸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틀리는 게 낫잖아요. 수능 때 틀리는 것보다 지금 그냥 예방주사 한번 제대로 맞았다 생각하자고요. 맞다. 세계상 끝까지 읽어야지. 요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거 하나 우리 배우고 가자고요. 아셨죠? 이번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은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진승은 진승 나왔으니까 벌써 이게 어느 왕조인지 대충 진승 5강엔 안에 그 진승이잖아요. 좀 더 가보자고요. 자, 진승은 왕으로 추대되었고 국호를 장초로 정했대요. 진승은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가에 반대하는 봉기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고요. 진승이 봉기를 일으킨 후 여러 세력이 가에 반대하는 기치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항우가 큰 세력을 이루었고 유방 역시 이에 동참했답니다. 자,
자, 한편 가 조정 내에서는 이사가 조고의 모함을 받아 사형당하였다. 자, 그럼 이 가는 누구죠? 당연히 진시 황제의 그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진나라죠.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승 5강의 난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그 혼란에 빠지게 되자 이 초나라랑 한나라랑 붙은 과정 가운데 한나라가 이겨서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입니다. 진시황이 죽고 그리고 진승 5강의 난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진승 왕도 되고 거기에다가 항우도 등장하고 유방도 등장하는 그 혼란기, 그 초와 한이 등장하는 그 혼란기의 그 배경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어쨌든 형식적인 나라는 어디예요? 진나라죠. 이 진나라에 반대하면서 진승이 봉기를 일으켰으니까요. 그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의 진나라죠. 구품 중정제를 실시하였다. 구품 중정제는 어디입니까? 위진 남북조 시기가 되겠습니다. 내각 대학사를 설치하였다. 명나라가 되겠고요. 화폐와 도량을 통일하였다. 진나라 찾았으면 뭐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정답은 당연히 3번. 특히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통일의 완전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통제거등 대운하를 건설했던 것은 수나라. 태학을 설립하고 오경박사를 두었다.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바로 4번 문제 넘어갑니다.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사실은 뭐 찾았으면 별게 아닌 문제인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확실히 학평 문제랑 여러분 모평 문제랑 다른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점이냐? 뭔가 확실히 달리해. 지문이 길어. 그리고 뭔가 학평 문제는 탁 보면 그냥 바로 튀어나왔잖아요. 모평 문제는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가를 멸망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언자 무함마드를 계승하도록 하신 알라께 찬양 드립니다. 일단은 가가 멸망을 했군요. 그리고 뭐 무함마드를 계승하도록 인도하신 알라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니까 이슬람 쪽 역사이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보자고요. 오 백성들이여, 이제 비로소 천지에서 빛을 발하고 태양이 낮에 근원에 솟구치고 달이 자신의 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거는 도움 안 되는 문장들이죠. 그냥 그렇구나. 약간 종교적인 말들이니까요. 활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집어들자 화살이 그에게 되돌아오듯 칼리프의 권위는 예언자의 가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포인트겠네요. 칼리프의 권리는 예언자의 가문으로 되돌아왔대요. 어쨌든 이 칼리프의 권위가 되돌아왔군요. 좀 더 읽어봅시다. 자, 중략이 있고요. 알라께서는 4대 칼리프가 살해당하자 칼리프직을 독점 세습했던 4대 칼리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되죠? 무함마드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는 1대부터 4대 칼리프가 여기 나오고요. 요 4대 칼리프가 알리죠. 그리고 등장했던 것이 세습 칼리프 시대고요. 이 세습 칼리프의 시작을 알렸던 게 누굽니까?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왕조 이후에 아바스 왕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4대 칼리프가 살해당하자 칼리프직을 독점 세습했던 즉 우마이야 군대에 맞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알라께서 백성들 앞에서 새로운 칼리프를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럼 이건 어디가 세워진 거예요? 요 아바스 왕조가 세워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가를 묻는 거잖아요. 가는 어디예요?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그렇죠?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우마이야 찾았으면 나머지는 쉽게 갑니다. 가볼까요? 헤지라를 단행했던 건 무함마드가 했던 것이죠.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이스파한, 사파비 이스파한 기억나십니까? 이건 사파비 왕조에 대해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였다. 우마이야 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북아프리카 지역 다 장악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지금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던 것이 우마이야 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아닙니까? 그러다가 유럽까지 넘어가려다 어떤 전투에서 졌어요? 투르, 뿌아띠의 전투에서 졌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시아파의 지원을 받아 개창됐던 건 여기에 있는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탈라스에서 당의 군대를 격퇴했던 것도 역시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되셨죠? 요거 여러분들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바스 왕조가 시아파의 지원을 받아 개창한 것이 시아파 왕조는 아닙니다. 예, 시아파의 지원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유럽을 만든 역사적 순간 하면서 이 사진도 제가 강의 때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마치 제 강의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다가 평가 문제 내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좀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앙에 무릎을 꿇은 가가 교황, 여기가 핵심이네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래요. 그에 붙인 피피는 교황에게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기증하여 교황령의 기원을 마련해 주었고요.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클로비스가 로마 가톨릭교를 개종한 이후 프랑크 왕국과 로마 교회의 제휴는 이 대관식에서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핀의 아들이자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은 바로 그 인물 누굽니까? 카롤로스 대제입니다. 특히 이 관을 받는 요게 상징적으로 몇 년이라고 했었죠? 800년 성탄절. 제가 이걸 왜 기억해 두면 좋냐고 그랬냐면, 자, 이 카롤로스 대제의 아빠가 누굽니까? 피핀이고요. 피핀의 아빠가 누구예요? 카롤로스 마르텔이잖아요. 즉, 카롤로스 마르텔과 피핀과 카롤로스 대제는요, 대부분 다 700몇 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카롤로스 대제는 800몇 년까지 이어져요. 그럼 이걸 세계적으로 따지면 몇 세기입니까?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대제는요 8세기에 활동을 했었고요. 카를로스 대제는 8에서 9세기에 넘어오는 시기예요. 왜? 이 800년이 딱 그 중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0몇 년에서 800몇 년으로 넘어가는 딱 그 상징적인 연도 800년 성탄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걸 이게 시기적으로 이걸 강조하냐면 최근의 문제들은요 이런 대략의 시기로 인해서 물어보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이쪽 기존엔 안 묻던 주제를 이쪽에 있는 것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략의 시기적인 것을 추론케 하고 이걸 그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들도 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여러분 문제 푸실 때도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더 여러분의 그 내용이 개념이 더 탄탄해지실 겁니다. 어쨌든 요건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카를로스 대제는 성상 파괴령을 반포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성상 파괴령과 카를로스 대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던 것은 그 로마의 제2의 전성 길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던 것이죠. 325년에 있습니다. 카롤로스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것이 카를로스 대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던 것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관련된 인물, 요건 이제 카를로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에 관련된 요 세 명의 인물, 그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이르는 뭐 최초의 유럽인이라든가 뭐 유럽인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카를로스 대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로마 파티의 인물 문제가 나온다면 기존의 문제에선 세 명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이렇게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유스티니아누스 둘 다 주요 개념이 세 개라고 했었죠. 옥타비아누스는 뭐죠? 악티움의 전 승리, 그렇죠? 그러자 프린케스 자처, 그러자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자칭호를 받았던 인물.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 반포하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의 크리스트교를 최초로 공인해 주었었고요. 아까 나왔었던 선지처럼 니케아 공의회 하면서 교리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케 했죠.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고 천도했습니다. 이게 콘스탄티누스의 주된 업적이고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업적이 3개. 뭐가 있었죠? 성 소피아 성당 건립, 그리고 옛 로마 영토 대부분 회복,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이것을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합니다. 요 세 개는 요 인물들은 언제든지 단독 문제로 인물 문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투르 뿌아띠에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쳤던 건 누구죠? 카를로스 마르텔.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슬람군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가 임마! 가 임마! 예, 카를로스 마르텔 하면서 물리쳤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요런 문제 신선했어요. 6번 문제. 저도 풀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료는 후량을 세운 태조의 이름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5대 10국 시대에 있었던 5대 10국은 어디랑 어디 사이죠? 당나라와 송나라 이 사이에 있었던 그 혼란의 그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후량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수업 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후량이 어느 시대에 있었는지 이게 포인트가 아니야. 여기서 대략의 중국의 왕조의 어떤 대표적인 왕조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찾으면 된다고요. 한번 보자고요. 볼게요. 성은 주씨이며 농민 출신으로 형과 함께 여기가 포인트였네요. 황소의 반란군에 가담했대요. 이게 황소의 난이잖아요. 어디에요? 당나라네. 끝이야. 조금 더 읽어볼까요? 황소를 배신하고 관군에 투항한 이후 반란을 평정한 공로로 천자로부터 완전한 충성을 뜻하는 전충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대요. 애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후량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황으로 계명하였으며 제위 6년째 되던 해에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지금 그가 살았던 시기, 어느 시기였습니까? 당나라 말기에 황소의 난이 있었잖아요. 즉 황소의 난을 얘기하는 황소의 난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당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나라에 대한 거 찾아가면 돼요. 당나라 후기 때 양세법 시행됐나요? 됐잖아요. 정답 1번이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팔기제가 운영되었던 건 언제입니까? 청나라죠. 이갑제가 와해되었다. 이갑제라는 제도 자체가 어느 나라 때 있었습니까? 명나라 때 있었잖아요. 지정은제가 도입되었다. 지정은제 청나라겠죠. 샹거리선제가 실시되었다. 샹거리선제는 한나라 때 있었습니다. 히읗 히읗 되셨습니까? 이렇게 풀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7번 문제 가볼까요? 야, 근데 이 7번 문제 저도 풀면서 당황했던 게 아니 무슨 그림에 대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선제를 해놨나? 그러니까 솔직히 물어보면 여기서는 그냥 막 다 그냥 각각의 이야기 한 거고요. 사실 여기만 읽어도 문제는 뭐 큰 틀림은 없었어.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특히 이번 6월 모의평가 2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주제, 중국의 근대화를 이룬 인물이래요. 캉요에이는 서양 기술만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일본의 메이주신을 본떠 정치 제도를 바꾸려 했어. 하지만 그를 비롯한 양치차오 등의 지식인들이 추진한 근대화 운동은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공격으로 좌절되었지. 자, 지금 이 인물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변법 자강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캉유에이, 량치차오 같은 인물들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천두슈와 후수는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 수용을 주장했어. 유교 중심의 전통 문화를 비판하고 구윤리, 구예술, 구종교, 구문학을 타파하여 중국의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운동을 전개했어. 이거 무슨 운동입니까? 1910년대 중반에 있었던 신문화 운동입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인물입니다. 이들에 앞서 이홍장은 기계 제조가 외국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한 바탕이 되며 자강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어. 이러한 생각을 가진 한족 출신 관료들은 서양식 기계와 화기를 도입하려는 개혁을 주도했지. 그렇다고 중국의 전통까지 바꾸자는 것은 아니었어. 서양의 기계와 화기를 도입하려는 개혁, 그렇지만 중국의 전통까지는 바꾸려지 않으려 했었던 그 개혁, 뭐겠습니까? 양무운동이 되겠죠. 양무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변법장항, 신문화운동, 양무운동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것만 읽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었던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양무운동에 관련된 거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폐번치연을 단행했던 것은 이건 뭐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개혁들이고요. 천조전무제도는 어디랑 관련됩니까? 태평천국운동과 관련되죠. 청려법 등의 신법을 시행했던 것은 송나라 때 누구의 개혁입니까? 왕, 안, 석의 개혁. 그 개혁 내용, 신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했다. 이건 누굽니까? 순원. 특히 이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순원이 주도해서 나왔던 것이 신해혁명이 되겠죠.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자, 금능기계국 등의 군수공장을 건설했던 것이 양무운동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볼게요. 8번입니다. 8번 문제는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이 자료는 16세기 교황 레오 10세가 발행한 문서로 지은 죄를 용서받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증서였대요. 이와 같은 증서는 일찍이 십자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교황 우르마누스 2세가 발급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교황 레오 10세는 하여 자신이 구상한 정책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성 베드로 성당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남발하였다. 이에 가가 나타나게 되었대요. 이게 뭡니까? 면벌부죠? 면벌부. 여기 나와 있는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십자군 전쟁에 시작했던 클레르몬 공의회를 개최해서 십자군 전쟁을 선포했던 바로 그 교황이거든요. 근데 그 교황은 보통 이제 11세기 인물이고, 요건 지금 자료는 16세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16세기 레오 10세가 나왔고요. 성 베드로 성당 증축 비용 이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었던 배경이 뭐예요? 바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알렸던 바로 그 인물은 누굽니까? 루터.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며 당시에 이 교황의 그러한 것에 교황의 이러한 조금은 본인 입장에서는 무모하고 좀 무리스럽다라는 이런 교리를 반박하면서 반기를 들게 되죠. 그런 내용들. 자,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다. 이거 아비뇽 유수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클레르몬 공의회가 개최되었던 것은 우르바누스 2세고요. 이 클레르몬 공의회로 인해서 뭐가 선포되었습니까? 십자군 원정이 선포되었죠.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요. 카노사의 굴욕은 당시에 교황권과 왕권, 즉 황제권과의 대립이었었고, 여기에서는 교황권이 승리를 가져가 주었었던 1077년도에 있었던 것이 카노사의 굴욕이죠. 여기 종교개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4번. 위클리프가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였다. 요게 순서적으로 보자면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자면 순서적으로 보자면 카노사의 굴욕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시기적으로는 클레르몬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는 아비뇽 유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비뇽 유수에서 다시 이 교황청이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비뇽에서 또 다른 교황을 선출하게 되면서 교회의 대분열이 나오게 돼요. 이 교회의 대분열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위클리프와 후스 같은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 문제를 선지에서 이 선우 문제로 낸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대로 한번 순서적으로 시기적으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8번의 정답은 여기 4번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볼게요. 이제 9번 문제 가면서 이번 문제 하긴 한 2년 전부터 평가 문제에서 좀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이 하나의 지문에서 두 국가의 관계라든가 혹은 두 국가를 유추해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 이번 모평에도 세 문제나 그렇게 나왔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가와 나는 모두 이란 계통이 세운 왕조였대요. 알렉산드로스 제국. 여러분 보세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몇 세기죠? 기원전 4세기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분열을 틈타 아르사케스 1세에 의해 세워진 가래요. 선생님 저 이 인물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뭐 약점 공략이라든가 혹은 수능 완성 같은 때 뭐 이렇게 뭐 주요 인물이나 이런 거 뭐 건국자 특집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알아서 푸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인물들 한 번씩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조금 약간 더 심화적인 내용을 좀 원하는 친구들은 수능 완성이라든가 수능 완성의 뒤쪽에 있는 제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뭐 인물 특강, 수도 특강 이런 거 할 때 좀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약점 공략할 때도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아르사케스 1세에 의해 세워진 가래요. 근데 사실 이것은 아르사케스 1세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세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 즉 기원전 4세기 분열을 틈타서 누군가가 가를 세웠고 이 가는 어디와 어디? 한나라와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해서 동서교역의 번영을 이루었다. 요거는 제가 한과 로마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나라 어디라고 했습니까? 2년 전 수능에도 출제되기도 했었던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잖아요. 왜 파르티아냐? 한나라가 여러분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죠?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대략 비슷해요. 파르티아도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예요. 그러니까 이 파르티아는 한나라와 로마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던 나라가 바로 이 파르티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중국에서는 만식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대요. 이후 로마와의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나에 멸망했대요. 누가? 가가. 파르티아가 나에 멸망했대요. 이거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나 누구임을 알 수 있습니까? 사산 왕조 페르시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볼게요. 나에 멸망했대요. 자, 3세기 초에 성립한 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대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일대에서 어디까지? 인더스 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과 황실의 내분으로 국력이 쇠퇴해지다가 누구에게? 이슬람 세력. 여기 이슬람 세력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떤 이슬람 세력이죠?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했던 것이 바로 나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가는 파르티아, 나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마니교가 유행하였다. 마니교가 유행했던 것은 사산왕조 페르시아죠.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았던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올해 2번 문제에서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었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던 것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맞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되셨죠? 4번입니다. 왕의 눈, 왕의 귀로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이거 어디입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5번입니다. 가와 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격돌하였다고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격돌했던 건 어디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있었던 게 살라미스 해전이잖아요.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붙었었던 것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0번 문제 가볼게요. 절대 왕정 문제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춤추는 왕이래요. 춤을 좋아하시나 봐요. 가볼게요. 그림은 가가 궁정 발레극에서 태양신 아폴론으로 출연한 모습이래요. 그는 이를 통해 플롱드의 난으로 실추된 국왕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대요. 태양왕이라 불린 가는 절대군주의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
아폴론을 베르사유 궁전에 그려놓았고 아폴론이 이끄는 전차 조형물을 거대한 정원에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뭐 다른 내용도 뭐 다 있고 뭐 에티켓이나 뭐 이것과 이제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태양왕이라잖아요. 자신 자체를 그냥 태양왕으로 불렸던 바로 그 인물 누굽니까?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그 바로 건설했던 바로 그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자, 낭트 칙령을 발표했다. 낭트 칙령은 누구죠? 앙리 4세예요. 선생님, 이 왕 이름을 우리가 이거 다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프랑스 왕 몇 명 안 나옵니다. 그냥 루이 14세 태양왕 그리고 낭트 칙령 발표했던 이 낭트 칙령이 뭐죠? 프랑스 내에서의 신교도들을 인정해 준 것이 바로 이 낭트 칙령 아닙니까? 그 앙리 4세. 그리고 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 이 정도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던 것은 누구죠? 국가로는 에스파냐고요. 당시 에스파냐의 절대 군주는 펠리페 2세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미국 독립전쟁은 지원해줬던 인물은요 루이 16세예요. 이거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던 인물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계몽군주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콜베르를 등용해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 바로 루이 14세 아닙니까? 특히 이 루이 14세를 물을 때 언제나 같이 나왔던 특히 경제적인 참모로 유명했던 인물이 바로 콜베르라는 인물입니다. 같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11번 문제, 이제 절반 정도 왔네요. 같이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료요. 한번 볼까요? 모노가타리를 통해 본 동그라미 시대의 생활상이랍니다. 400여 년간 이어진 동그라미 시대에는 외래 문물을 일본의 풍토와 기호에 맞게 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자, 여기에서는 겐지 이야기와 이를 묘사한 회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상식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나왔어요. 외래 문물을 일본의 풍토와 기호에 맞게 소화하려는 경향. 이거 어느 경향입니까? 바로 헤이안 시대 때 있었던. 자, 일본 시대는 어떻게 되죠? 노래, 해? 맞죠?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입니다. 그러면 400여 년간이 할까? 400여 년 맞나요? 맞죠. 왜 그러죠? 나라 시대는요, 8세기 초에서 8세기 말까지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헤이안 시대는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있었습니다. 대략 한 400여 년간의 시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특히 이 헤이안 시대 때는 겐지 이야기 가와 기억나십니까? 가나, 와카, 그 다음에 겐지 이야기 같은 국풍 문화가 유행하였다. 왜 그러냐? 당나라와의 교류를 했었던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다 보니까 일본 고유의 자신만의 그런 문화인 국풍 문화가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헤이안 시대다.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사는 어떻게 되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도록 할까요? 국풍 문화의 특징을 살펴본다. 헤이안 시대 국풍 문화 맞네요. 정답 1번. 이게 아니면 뭐 견당사와의 교류를 금지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로 나왔을 것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도다이사 창건 배경을 알아본다 그랬는데요. 도다이사는 언제 때입니까? 여기 나라 시대 때입니다. 3번입니다. 원의 침공이 가져온 결과를 분석한다. 원의 침공은 언제죠? 요 가마쿠라 막부 때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이 가마쿠라 막부는 12에서 14세기까지 있었고요. 무로마치 막부는 14에서 한 16세기까지 대략. 그리고 에도 막부는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원나라 자체가 몇 세기예요? 13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에 들어가죠. 4번입니다. 쇼토쿠 태자의 불교 진흥책을 조사한다. 이 쇼토쿠 태자라는 인물은요, 나라 시대보다 이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해당되지 않고요. 5번입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를 실시한 배경을 찾아본다. 이 산킨 고타이 제도는
언제 때죠? 예, 맞습니다. 요 에도 막부 때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산킨 고타이 제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11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2번 가볼게요. 12번도 문장이 엄청 길었죠. 예, 사진도 그림도 크고. 예. 근데 사실은 요거는 최근에 평가원에서 너무나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을, 그래서 사실은 이번 평가원 문제는 그렇게 좀 약간 신선한 문제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나왔던 주제가 되게 더 반복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강했습니다. 한번 좀 더 가볼게요. 자, 밑줄 친 술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그림은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빈을 포위 공격하는 모습이래요. 아,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빈을 포위 공격하는군요. 이거 술레이만 1세인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술레이만 1세가 이 빈 포위 공격 이걸로 엄청나게 많이 여러 번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좀 더 가볼게요. 오스만 제국은 모아치 전투의 승리로 헝가리 일부를 정복하고 3년 뒤 빈 원정에 나섰대요. 그림에는 포탄을 맞아 화염이 솟구치는 도시, 보급품을 운반하는 군용 낙타 등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답니다. 대략 12만 병력을 동원한 오스만 제국은 2만 명의 병명에 불과한 적에 대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악천후에다가 보급 물자도 바닥이 드러났고 오랜 원정에 지친 병사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었답니다. 결국 술탄, 즉 이러한 공격, 헝가리 정복했고 빈을 포위 공격했던 술탄 누굽니까? 바로 술레이만 1세입니다. 술탄은 공격을 개시한 지 약 3주 만에 철수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17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은 한 차례 더 빈을 공격했지만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오스만 제국 자체는 제국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인물 문제, 누가 있었죠? 메흐메트 2세가 있었고요. 술레이만 1세의 아빠가 있습니다. 누구죠? 셀림 1세. 그래서 이 메흐메트 2세 단독 문제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의 최대 영광 바로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던 1453년 꼭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스탄불로 이름 바꿨던 인물 바로 메흐메트 2세 아닙니까? 자, 그리고 16세기에 대표했던 인물이 셀림 1세입니다. 셀림 1세를 저는 조금 더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셀림 1세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죠? 일단은 당시 이집트에 맘루크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거든요.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다. 그 다음에 메카,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하였다. 보호권. 이걸 과거에는 뭐 술탄 칼리프제를 재확립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표현이 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었죠. 메카, 메디나, 즉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신성성까지, 종교적인 주도권까지 갖고 갔었던 게 바로 셀림 1세입니다. 셀림 1세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두 개 물어볼 거예요. 그 외에 술레이만 1세는 뭐 있었죠? 일단은 프레베자해전에서 이기면서 지중해, 특히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 동쪽이었으니까 동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헝가리를 정복했었고요. 또 빈을 포위 공격했던 인물이 바로 이 술레이만 1세 아닙니까? 뭐 법을 정리했다라고 해서 뭐 입법자라고 불렸던 인물이 역시 술레이만 1세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술레이만 1세를 물어보고 있죠. 네, 셀림 1세도 언제든지 여러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건 셀주크 튀르크의 투그릴 베그가 되겠습니다. 뭐 투그릴 베그라고도 하고요. 토그릴 베그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누구? 셀주크 튀르크의 인물.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던 것은 여기 있는 셀림 1세입니다. 이 셀림 1세는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여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던 건 이쪽에 있는 메흐메트 2세입니다. 기출문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거의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최근 뭐 거의 1년 단위로 재작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기출문제로도 확인하시고요. 유럽 연합 함대를 물리쳐 동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했던 인물이 바로 술레이만 1세 아닙니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징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하여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던 인물은 뭐 티무르 같은 인물이 가장 상징적이죠.
자, 13번 문제 가봅니다. 가나 국가. 이것도 역시 두 국가를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철광석을 조달하는 나. 와,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느낌이란 건 뭐냐면 가와 나를 물어보고 요 내용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첫 번째 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해놨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지금 어디 있는 그 지역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유럽, 뭐 노르웨이라든가 그 뭐 핀란드, 뭐 그런 나라들, 스웨덴 거기가 있는 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세계 지리에서나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서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좀 약간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철광석을 조달하는 나의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시도하였대요. 솔직히 여기서는 뭘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자고요. 이에 나가 먼저 덴마크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대요. 나가 누구를 공격했대요? 먼저 덴마크를 공격하여 승리했대요. 이어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벨기에를 상대로 전격전을 감행하여 그들을 굴복시켰대요. 아, 전격전 나오고 자 덴마크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즉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자마자 어떤 게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1939년 9월에 침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 폴란드를 반은 독일이 또 반은 소련이 침공하는 형태로 해서 한 반년 정도 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를 공격하고 나서 프랑스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프랑스 북쪽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남쪽은 BC 정부라는 일종의 꼭두각시 정부, 괴뢰 정부를 만들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2차 세계대전의 내용이거든요. 즉 그러면 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독일이에요. 나는 독일입니다. 그러면 가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자, 또한 가를 침공하여 수도를 함락시키고 남부에 패탱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세웠다. 이 정부가 BC 정부라고요. 뭐 BC 괴뢰 정부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2차 세계대전을 묻고 있어요. 즉 가는 누굽니까? 가는 프랑스입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2차 세계대전을 알아야지 이 과정을 푸는 것이고요. 또 생소한 단어들, 막 룩셈부르크, 세계사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 2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거구나.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가볼게요. 가, 튀니지를 식민지배했다. 프랑스는 튀니지를 식민지배했습니까?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에다가 마다가스카르, 지부티 등을 식민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잖아요. 맞잖아요. 정답 1번입니다. 2번입니다. 가, 헤레로족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자, 헤레로족이 있었던 것은 어디죠? 나미비아입니다. 그리고 이 나미비아의 헤레로족은 누구한테 저항했던 것이죠? 독일에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가는 프랑스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겠네요. 자, 3번입니다. 독일은 파쇼다 사건으로 영국과 충돌했대요. 파쇼다 사건으로 영국과 충돌했던 것은 독일이 아니라 누굽니까? 랑스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네요. 4번입니다. 호르무즈, 마카오 등 거점 항구를 장악했던 건 누구죠? 포르투갈입니다. 5번입니다. 가와 나는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 여기 제가 이거 강의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폴란드가 있으면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던 건 어느 나라들이라고 했었죠? 이쪽에 있는 프로이센, 여기 프로이센입니다. 프랑스가 아니에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쪽에 있는 러시아. 즉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프랑스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요 푸가 프랑스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이 다시 모아서 독일 제국을 만드는데 가장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프로이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보자면 독일이지만
어쨌든 요 같은 푸가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4번 가봅니다. 제가 그 이탈리아와 관련된 그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지도로 꼭 물어볼 것 같다. 제가 올해도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지도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려운 형태의 이 지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가 니스와 사보이를 띄워주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게 지도로 나와 있잖아요. 교과서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게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도로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된 걸 물어보긴 했지만 제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구의 원정이래요? 의용구를 이끌고 제노바에서 출발합니다. 팔레르모. 여기 시칠리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팔레르모거든요. 저는 세계 테마기행 촬영할 때 가봤습니다. 여기 이제 대부 이 촬영지, 그 대부의 딸이 그 죽는 막 오열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오페라 극장도 제가 가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팔레르모까지 장악해서 시칠리아 장악한 다음에 남부로 쭉 올라가서 나폴리 입성하고요. 그리고 비토니오 에메누엘레 2세와 만났었던 바로 그 인물 누굽니까? 가서 리빌딩 하자! 가리발디!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가리발디가 제노바에서 출발해서요. 바로 시칠리아 장악하고 이탈리아 남부 장악한 다음에 비토니오 에메누엘레 2세에게 헌상하는 바로 그 모습. 이 과정 자체가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이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자, 어쨌든 요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했던 나라는요 사르데냐 왕국이고요. 이 사르데냐 왕국을 할 때 이탈리아 통일할 때 3명의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가리발디, 비토니오 에메누엘레 2세 같은 인물이 있고요. 이 사르데냐 왕국의 당시에 이 전체적인 이것을 총괄했었던 바로 그 인물 카보우르 같은 인물 카보우르, 가리발디, 비토니오 에메누엘레 2세 이런 인물들 나오면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된 것이구나. 물론 그 이전에 마치니 같은 인물도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은 됩니다. 어쨌든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도했었다. 자, 대부 씨름의 제도가 실시되었던 것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리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했던 것은 어디와 어디 사이입니까? 이것은 프랑스와 독일. 독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 이들 간의 접견지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알자스 로렌입니다. 이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와 독일이 언제나 주고받고 이랬던 땅으로 유명해요. 자, 데카프리스트의 봉기가 일어났던 것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같은 경우는 연도 문제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825년이에요. 연도까지 같이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카보르가 재상으로 활동하였다. 정답은 이것이죠. 4번이고 5번입니다. 줄루족과의 이산들 완화 전투가 벌어졌다. 이산들 완화 전투를 벌였던 것은 이 줄루 왕국과 누가 벌인 겁니까? 영국. 근데 사실 이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는 누가 이긴다? 줄루족이 이기고 영국이 져요. 그렇지만 그 이후 영국은 군사력을 더 확대해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그 과정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 찾아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탈리아 통일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다시 나온다라면 이 사르데냐 왕국은 어디를 띄워줍니까? 이쪽에 있는 지금의 프랑스 최고의 관광 도시 니스, 그다음에 요 북쪽에 있는 사보이, 요 지역을 원래는 사르데냐 왕국의 땅이었었는데 누구에게 띄워줍니까? 이걸 프랑스에게 띄워주고 땅을 띄워주고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합하거든요. 누가요? 사르데냐 왕국이.
그래서 그 지도 문제의 변형 문제, 또 시기적인 문제로 이렇게 시기의 변형 문제, 이걸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꼭 잘 눈여겨.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독일의 통일 문제는 그 지도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탈리아 통일 문제가 그거보다는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도로, 이 지도의 변형 문제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15번 문제 갑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가나 국가. 역시 이제 세 번째 가나 국가가 나오고 있네요. 가볼게요. 본초 강목에서는 아부용을 맹속화의 진액이라고 설명한대요. 이를 피우는 것이 유행하여 민간의 피해가 심각하대요. 뭔가 피우는 것 같고요. 근데 피해가 심각하대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밀수로 매년 가의 동인도 회사 선박이 막대한 양의 은을 인도로 가져가자 나의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대요. 이에 나의 황제가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남쪽 변방의 밀수금지 규정을 엄하게 세우고 폐단의 근원을 제거하라고 명하였답니다. 이처럼 강화된 밀수 단속 조치에 불만을 품은 가의 상인들은 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이 전쟁이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이죠. 그렇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찾아가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 아편 전쟁 대충 뭐 아편이라는 느낌도 어느 정도 들고요. 가의 동인도 회사 선박이 막대한 양의 은을 인도로 가져갔다라는 거. 가는 누굽니까? 당연히 영국이고요. 그리고 나의 황제가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밀수 금지 규정을 엄하게 세우고 폐단의 근원을 제어하자 단속 조치를 했던 바로 누굽니까? 청나라죠, 뭐. 그렇죠? 그래서 가는 영국, 나는 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갑니다.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했대요. 영국이 승리했습니까? 했잖아요. 정답 1번이네요. 플라시 전투는 인도라는 세계 최대의 당시 시장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전쟁으로서 영국이 승리하고 프랑스가 진 전투입니다. 맞네요. 예,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포토시 은광 개발을 주도했던 것은 영국이 아니라 에스파냐입니다. 3번입니다. 동유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쪽으로 유학 보내자는 운동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장쉐량이 시안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은 맞지만 청나라는 아니에요.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 내에서 있었던 바로 그 시안 사건입니다. 장쉐량이 공산당 투벌을 명령하는 자신의 상관 장제스에게 저항하고 하면서 자신의 상관 장제스를 감금했던 사건이 시안 사건이죠. 시안 사건이 언제입니까? 1936년입니다. 이건 연도 문제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체크해 두세요. 자, 가와 나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고요. 네르친스크 조약은 누굽니까? 러시아와 청나라가 체결했던 것으로서 요거 인물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당시에 러시아의 군주가 누굽니까? 표트르 대제. 그리고 청나라의 군주가 누굽니까? 강희제입니다. 그래서 요 인물별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16번 갑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가보자고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 자료는 베이징에 있는 가의 묘비의 탁본이래요. 묘비명은 라틴어와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대요. 리 선생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휘는 마두, 호는 서태이대요. 그는 예수의 선교사로 중국에서 활동하였으며 베이징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머무는 거처를 처음으로 설립했대요. 가는 중국에서 약 28년 동안 활동하면서 크리스트교 교리문답서인 천주실의를 저술하였고 서광계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학 서적을 번역하여 기하 원본을 간행했던 바로 그 인물 누굽니까? 명나라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마테오리치 아닙니까? 마테오리치 예수의 선교사로 와서 명나라 말기 때 가장 많이 활약했던 인물. 특히 마테오리치 하면 요 미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나라는요. 마테오리치는 고녀 만국전도를 제작했는데 이 고녀 만국전도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 정밀하게 잘 그려지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의 세계 지도랑 비교하더라도 그 기술력이 너무나 놀랍다. 약 4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지도를 그렇게 제대로 만들 수 있었던 거에서 그들의 당시의 과학적 지식이나 그러한 그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답 5번이죠. 수시력을 편찬하였다. 수시 원 서비. 원나라에는 서상기 비파비. 수시 원 서비 꼭 아끼면서 잘 쓰자고 그랬죠. 서상기 비파기가 원나라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고요. 수시력도 원나라 겁니다. 신학대전을 지필하였다. 신학대적 지필은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아닙니까? 사고전설을 간행했던 것은 청나라죠. 우신 예찬을 저술했던 건 에라스미스죠. 예, 그렇죠? 16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17번 가볼까요? 17번 보시면 세계의 화폐 인도편이래요. 가왕조를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왕조를 찾아야 돼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위 지폐에는 1975년에 발사된 인도 최초의 인공위성인 아리아바타호가 그려져 있대요. 여기 지금 요 아리아바타호가 그려져 있네요. 이 인공위성은 가 시기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리아바타를 기려 면명되었대요. 그는 여기가 핵심 단어네요. 에프탈의 침입과 왕의 계승을 둘러싼 내분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았대요. 그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주올해의 근사값을 계산하고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과학 분야에 큰 업적을 이룩했다라고 합니다. 에프탈의 침입이 있었던 바로 이 왕조 어디죠? 자, 마, 쿠, 굽타. 더 이상 굴 게 없으면 무라도 굴까? 요게 이제 인도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쿠션 왕조, 굽타 왕조, 거기에다가 가즈니 구루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등등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무굴 제국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게 가장 이제 메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에프탈의 침입이 있었던 게 바로 이 굽타 왕조 아닙니까? 몇 세기죠? 4에서 6세기까지 있었으며 이때 이제 힌두교가 등장하게 되죠. 힌두교가 이제 만들어졌었고 아주 높은 과학 기술이 영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십진법에 대한 원리들, 원주율, 이런 것들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굽타 문화, 굽타 양식이라는 엘로라 석굴, 아잔타 석굴 이런 굽타 양식도 이때 있었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문학이 이때 이제 발달한다고 그랬죠. 샤쿤탈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같은 것들이 다 이 굽타 왕조 때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한번 가볼까요? 자이나교가 출현했던 것은요, 마우리아 왕조보다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 안 되고요. 아잔타 석굴 사울이 조성되었던 것이 바로 이 굽타 왕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이븐 시나가 의학 전범을 저술하였다. 자, 이븐 시나는 대표적인 아랍 이슬람과 관련된 인물이고요. 실제로 이 의학 전범이라는 책 자체는 그 이후 한 6, 700년 정도, 그러니까 이 근현대, 현대 의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내에서도 의학과 관련된 최고의 이 업적을 보여주는 바로 그 책이 의학 전범이라는 책입니다. 보통 이 이분 시나는요 10에서 11세기에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지역도 인도 쪽이 아니라 아랍 쪽이고요. 황금 사원이 암리차르에 건설되었다. 이 암리차르, 일단 황금 사원은 어느 사원이죠? 시크교 사원이에요. 시크교가 언제 유행했습니까? 맞습니다. 무굴 제국 때입니다. 참고로 이 암리차르에 건설된 황금 사원은요, 무굴 제국 하면 그 타 종교의 아주 관대한 인물로 유명한 인물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아크바르. 이 아크바르라는 황제가요, 이 터를 기증했대요. 너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좋아, 이 땅 네가 좀 써 라고 하고요. 거기에 건설된 것이 바로 이 황금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굴 제국 16세기 때 아크바르 때 건설된 것입니다. 쿠투브 미나르가 델리에 건립되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13에서 16세기까지 있었던 델리 술탄 왕조 때 있었던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기
2번 아잔타 석굴사원이 조성되었던 것이 17번의 정답이고요. 18번 가봅니다. 18번 보시면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무슨 일보에서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곧 38선. 38선이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세워진 그 라인이죠. 자, 베를린 서유럽 간 교통 단절이라고 합니다. 가는 일단 국가를 찾아야 돼요. 가에 대한 국가. 베를린과 영국, 미국, 프랑스 점령지구 사이의 모든 철도와 도로를 차단한대요. 미국 등은 항공편으로 베를린에 거주하는 서방 주민들에게 보급품을 공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베를린 봉쇄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를 반으로 쭉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독, 여기는 동독이라고 했고요. 이 서독은 세 나라가 이 공동으로 나누어서 점령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이 동독은요, 소련이 통치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동독 안에 가장 독일의 상징적인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베를린이에요. 베를린도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베를린, 동베를린. 그런데 이 서베를린에서 통화를 하나로 소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베를린은 영국, 미국, 프랑스가 점령했던 지역이었었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나 철도를 막아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1948년도에 나오게 되었었던 베를린 봉쇄거든요. 자, 그걸로 인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로 들어가는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와 도로와 이것을 막았던 나라는 소련입니다. 베를린 봉쇄를 했던 나라는 이거 시기적으로 보면 1948년입니다. 그거까지 봐죠. 소련 찾았으면 나머지는 쉽겠죠. 마셜 계획을 추진했던 건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마셜 계획 추진했었고요. 코메콘 창설을 주도했던 게 바로 소련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마셜 계획에 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산권 국가에서도 서로 연대하고 경제적 원조 이런 것들 담당했던 게 코메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냉전 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죠. 소련이 만들었던 것이 코메콘 창설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나오게 된 건 EU입니다. 여기 소련이 거기에 들어가 있진 않았겠죠. 참고로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등장했던 게 EU이기도 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유진영에서야 만들었던 군사적 동맹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 주도했었던 것이죠. 블랙시트를 결정, 즉 유럽 연합 탈퇴를 결정했던 것은 영국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9번입니다. 가볼게요. 연표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19번 문제는 거의 연표 문제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짐의 지위를 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가볼게요. 짐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어느덧 6년째 되던 해이래요. 예, 접어들었대요. 한때 우리 왕실은 명맥이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부활했대요. 이에 짐은 국가의 안녕을 지키고 우리 부르봉 왕실을 해하려는 모든 기도를 막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속한 권리를 사용할 필요성을 천명해 왔답니다. 불합리한 선교 규정을 개혁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에 아래의 여러 조항을 백성에게 명하노니 공손하게 받아들이랍니다. 정기 간행물 발행의 자유를 정지한대요. 너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간행물 만들지 마 이런 거죠. 의회를 해산한대요. 선거 자격과 피선거 자격은 오로지 소정의 납세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른바 샤를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1830년도 7월 혁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즉 7월 혁명이란 이 당시의 왕 누구죠? 샤를 10세를 내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7월 혁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르봉 왕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7월 왕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왕으로 앉혔던 인물이 누굽니까? 루이 필리프입니다. 근데 루이 필리프도 보수화되잖아요. 그래서 1848년도 2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를 내쫓았던 것이 바로 1848년도의 2월 혁명 아닙니까? 자, 문제는 근데 여기선 지금 그동안은 대부분 다 루이 필리프를 물어봤거든요. 즉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앉혔다. 7월 혁명. 루이 필리프를 내쫓았다. 2월 혁명. 이걸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샤를 10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생소했었고, 근데 가끔 샤를 10세도 물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더 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샤를 10세의 재위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재위 시기는 실제로 여러분 찾아보셔도 1824년부터 30년까지 나옵니다. 아이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세계사의 모든 왕의 재위 시기를 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샤를 10세가 쫓겨나는 게 언제라고요? 1830년. 근데 여기 지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어느덧 짐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6년째 되던 애가 30년이라며. 그럼 여기서부터 6 빼면 24잖아요. 맞아요. 24에서 30년. 요 재위 시기 찾는 거예요. 이건 찾을 수 있지. 자, 3월 혁명으로 실각하는 메테르니. 3월 혁명은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것이죠. 프랑스의 2월 혁명 영향을 받아서 같은 해 3월에 일어났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1848년이죠. 농노해방령. 자, 러시아의 농노해방령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861년. 미국의 노예해방령은 1863년. 러시아의 농노해방령은 1861년. 그리스 독립전쟁을 지원하는 유럽 지식인. 그리스 독립전쟁은요. 1821년부터 29년까지 진행돼서 29년에 그리스가 독립을 완성하게 됩니다. 요 시기 안에 여기가 들어가네요. 맞잖아요. 예, 정답 3번. 독일 제국 성립 선포식 언제죠? 1871년. 제1차 선거법 개정, 이건 영국에서 있었던 거죠. 1832년. 아, 선생님 이런 연도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생소한 거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를 10세의 재위 시기를 물어보는 건 좀 디테일하긴 했다. 그것까지는 인정. 예, 그런데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들로도 어느 정도 유추하고 또 추론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존경하는 대처 수상. 당시에 이제 마가렛 대처가 그 영국의 총리였었거든요. 대처 수상. 존경하는 시장,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영국의 런던 길드홀에서 외국인으로서 연설하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대요. 영국 국민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예요? 고르바초프죠. 1985년 소련의 총서기장으로 오르게 되면서 개혁 개방 정책,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정책을 펼쳤던 인물. 고르바초프 아닙니까? 그가 결과적으로는 소련을 해체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냉전 체제 종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인물이죠. 자, 신경제정책은 레닌이 했던 것이죠. 1921년입니다. 이건 이제 레닌과 관련되고요. 얄타 회담에서 대일전 참전을 결정했던 건 스탈린입니다. 그러니까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1920년대 초에 권력을 넘겨받았던 스탈린은 1950년대까지 갑니다.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했던 인물은요, 브레즈네프라는 인물이에요. 아마 모르는 학생들 많을 텐데 그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거든요. 보통 1차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1972년이에요. 이 브레즈네프라는 인물은 1964년부터 82년까지 소련 내 최고 실력자가 브레즈네프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 인물이에요. 브레즈네프.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여 민족 자결 원칙을 제안했던 인물은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이었습니다. 5번. 동유럽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며 동유럽의 자유화에 일조했던 인물이 고르바초프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르바초프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현대사 문제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미국이나 영국 문제가 현대사에서 좀 많이 안 나오고요. 그 소련 문제, 그 소련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고르바초프 이런 인물이 나왔던 것이 가장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육모 20문제 다 풀어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전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에서 벗어났던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려서 여러분,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 책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세계사는 그렇게 솔직한 과목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개념으로 딱 기본만 탄탄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9월과 또 남아있는 전국의 모든 모의고사 무엇보다 수능에서 여러분한테 효자 과목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흔들렸던 개념이나 아직 안 잡혔던 개념들이 있으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세계사는 언제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평가원 기출문제 무조건 많이 푸십시오. 아무리 못 풀어봐도 7년치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전 것까지도 다 풀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세계사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효자 과목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7월 학평에도 제가 이제 해설을 하고요. 9월 모평에서도 당연히 제가 할 테니까 그때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한 개념들은 또 제가 약점 공략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과 함께 또 수능 완성에서 더 기본적인 내용 탄탄하게 같이 채워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완수박입니다.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